안녕하세요. 평양냉면입니다. 날이 많이 덥네요. 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수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특수부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진짜 이름은 이야기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여름의 열기가 내 피부에 달라붙었고 평양의 붐비는 거리를 흥분과 전율이 뒤섞인 채 서둘러 걸어갔습니다. 이날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내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진 날입니다. 18세의 나이에 저는 청춘의 불굴의 낙관주의로 가득 차서 남쪽의 부패한 서방 꼭두각시 국가에 맞서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는 정의로운 싸움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잔혹한 거짓말과 야만의 그물로 곧장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간첩 훈련을 하는 투박한 콘크리트 건물로 들어서자 모든 것을 짙게 뒤덮은 비밀스러운 분위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근엄한 얼굴의 경비원들이 저를 어두운 복도로 안내해 잤고 텅 빈 방으로 데려갔고 저는 마치 몇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불안감이 천천히 내 내면을 뒤엉키게 했습니다. 마침내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을 때 저는 늙은 스파이 두목이 아닌 저보다 몇 살 위로 보이는 날카롭고 통찰력 있는 눈빛의 젊은 여성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김 선생님이라고만 소개하고는 김한의 기술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이 될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수진 동무, 그녀가 부드럽지만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자네가 선택한 길은 우리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길이라네. 성스러운 기술로 훈련된 요원으로서 자네는 자본주의 남쪽의 사나운 개들을 상대로 우리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손에 의에 휘둘러지는 날카로운 칼이 될 것이야. 저는 경건한 자세로 귀 기울였고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김 선생님의 다음 말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녀는 눈을 마주치며 계속 말했습니다. 자네의 옛삶은 끝났어. 가족, 친구, 심지어 이름까지도 모두 잊어야 해. 자네는 더 이상 수진이가 아니야. 망설임이나 자비심 없이 국가의 도구가 된 거야. 이렇게 혹독한 훈련에 오는 달 동안 서서히 스며들 세뇌의 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쉴 새 없이 남한을 기아, 범죄, 도덕적 타락이 만연한 타락한 지옥으로 묘사하는 선전에 시달렸습니다. 북한에서 우리 자애로운 지도자들에 의해 건설된 지상낙원의 더러운 곳이었어요. 그들은 서울거리에서 죽어가는 노숙 아동, 매춘을 강요당하는 노년 여성, 심지어 새들조차 노래를 거부할 정도로 황폐한 땅에 대한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우리는 6070년대 한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인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 양키들이 조작해낸 엄청난 거짓말이며 사실 남한 사람들은 가난과 외세의 지배 아래 신음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마음속 어두운 구석에서 의심의 불꽃이 종종 일렁였습니다. 과연 한 나라 전체가 그렇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매번 그 위험한 불꽃은 당의 서사에 의해 무자비한 대장장이의 모루처럼 내리꽂히며 재빨리 꺼져버렸습니다.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한때 유순했던 제 10대의 마음이 의분의 찬 정의의 무기로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한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분노와 혐오감이 끌어올랐습니다. 정치교관들이 꼼꼼한 작업을 끝냈을 때쯤 그 독사의 둥지로 탈북하는 것은 날개가 돋아 날아가는 것만큼이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조작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위한 불길한 기반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훈련이 진행됨에 따라 혁명의 숭고함이라는 허울은 우리를 부서뜨려 당의 소나기 안에서 유순한 점토로 만들기 위해 고안된 악몽 같은 학대와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한밤중에 비명을 지르는 경비병에 의해 잠자리에서 끌려나와 신문실로 끌려가던 처음의 순간을 완벽하고 메스꺼울 정도로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자비한 맨 전구의 눈부심 아래 그들은 나를 반역적 사상, 불순한 충성심, 남한 스파이로 몰아붙였습니다. 아무리 필사적으로 결백을 주장해도 잠시의 안도를 위해 무엇이든 자백할 준비가 된 흐느껴 우는 부서진 존재로 전락할 때까지 구타와 고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신병들에게 잔인할 정도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광경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피로 얼룩진 방에서 예전의 자아는 온데간데 없이 텅 빈 껍데기로 나왔습니다. 영혼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산산조각난 채로요. 또 어떤 이들은 그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음울하게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처형이 있었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황량한 뜰로 끌려나가 지붕 없는 죄수가 부서져가는 콘크리트에 대고 X자로 묶인 채 기둥에 묶이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근엄한 얼굴의 정치위원이
반역죄의 리스트를 읽어내렸습니다. 제국주의 침략자를 위한 스파이 행위, 최고 지도자 비방, 반역 명적 거짓말 유포 등 그 뒤 쓸쓸한 침묵 속에서 한 발의 권총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그 처형당한 이들이 진짜 반역자였는지 아니면 그저 불충의 대가를 보여주기 위한 희생양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소름 끼치도록 분명했습니다. 당의 손길은 절대적이었고 반항의 조짐은 아무리 작아도 무자비하게 짓밟렸습니다. 그런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만약 그 고통을 함께 겪은 사이에서 맺어진 유대감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제정신을 완전히 잃었을 것입니다. 서로의 진짜 신원을 알 수 없었지만 동료 훈련생들과 저는 교관들의 시선이 다른데 쏠려 있는 짧은 순간 무언의 동지애를 쌓아갔습니다. 결속을 뜻하는 교묘한 눈빛, 서로 스쳐 지나갈 때 몰래 잡는 손, 전 세계를 집어삼킬 듯한 어둠 속에서 인간성의 불꽃을 지켜내기로 한 묵시적 서약. 특히 저는 연꽃이라는 이름으로만 알고 있던 소녀와 함께할 때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불같은 지성과 조용한 저항정신은 제 닻이 되어주었고 이 지옥 속에서도 아름다움과 희망이 여전히 견딜 수 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가 쉴 수 있는 드문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남겨둔 삶, 희망과 두려움, 자유에 대한 비밀스러운 꿈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거나 진짜 이름을 알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운명이 불가분하게 얽혀있음을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훈련의 긴 악몽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무자비한 바다에서 표류물을 붙잡은 익사 직전의 뱃사람처럼 그 연약한 연결고리를 간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마저도 당의 세뇌의 부식력을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유독 잔인했던 충성심 테스트 이후에 어느 잿빛 아침 연꽃의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아무도 감히 그녀에 대해 언급하거나 그녀의 부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동료들의 눈에 깃든 불길한 시선이 제게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녀의 불굴의 마음속에 간직했던 저항의 희미한 빛마저도 마침내 꺼져버렸고 저를 무정한 우주에 떠도는 표류자로 남겨두었습니다. 훈련소의 황량한 폐허를 바라보며 제 마음속에는 차가운 깨달음이 감겼습니다. 구원도 대담한 탈출도 영웅적 반란도 없을 것이라는 유일한 생존의 길은 완전한 복종, 당에 비뚤어진 진실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연꽃이라 불렀던 소녀의 기억을 향한 마지막 침묵의 사죄와 함께 저는 저항의 불씨가 사그라들게 내버려 두고 체제의 의지에 스스로를 온전히 내맡겼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모범적인 훈련병이 되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으며 당의 광기 속에서 벼려진 완벽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세뇌된 요원으로 세상에 풀려날 무렵 제 세뇌는 완성되었습니다. 훈련의 또 다른 잔인한 부분은 우리 각자가 음식, 쉼터, 보급품 없이 광야에 완전히 홀로 남겨졌을 때였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었죠. 우리는 서로 돕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나무 밑에 누워 배고픔에 으르렁거리며 어둠 속에서 모든 소리에 움찔했던 기억이 납니다. 비참하고 끔찍한 경험이었죠. 그 완전한 고립감과 무력감은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잔인한 훈련을 견뎌낸 제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복종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별다른 의문을 갖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하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빼앗는 것이 얼마나 학대적이고 잘못된 행동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혹독하고 외로웠던 시기의 상처를 항상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자유와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길을 찾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데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땐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으니까요. 수년간의 계획과 험난한 여정 끝에 마침내 북한을 탈출했을 때 저는 남한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생활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한은 제가 북한에서 들었던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범죄가 만연하고 적대적인 나라와는 거리가 멀었고 제가 익숙했던 것과는 달리 사람들에게 놀라운 자유와 기회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삶의 모든 측면이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제한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빈약한 식량 배급과 전기, 의약품, 의류 및 기타 필수품에 대한 제한된 접근으로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교육, 직업, 신념을 선택할 자유도 없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삶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차이는 밤낮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살지, 무엇을 공부할지, 어디에서 일할지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검열되지 않은 인터넷에서 원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감시자가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체포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지도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종류와 양의 음식과 물품이 진열대에 가득 채워진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북쪽에서는 항상 배가 고팠고 식물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요리했습니다. 하지만 남쪽에는 정말 풍요로웠어요. 사람들은 자기 차를 가지고 있었고 전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엔터테인먼트와 문화를 제약 없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꿈과 아이디어를 추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전면적인 통제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나만이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평등, 부패, 사회적 압박과 같은 문제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완벽한 낙원도 아니었죠. 하지만 북한의 숨막히는 억압 속에서 살던 저에게 많은 자유와 자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놀라웠습니다. 이제 제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엄청난 가벼움과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되고 싶은지 전에는 몰랐던 방식으로 제게 달려 있었죠.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다른 세상이 어떤 곳인지 볼 수 있었죠. 스릴 넘치고 압도적인 경험이었죠. 동시에 저는 아직도 북한에 갇혀 제가 떠나왔던 그 끔찍한 환경과 거짓말 속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제 가족과 친구들을 생각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들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에 대한 진실을 알고 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남한에서의 삶보다는 낫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수많은 가난과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이제 저는 그것이 잔인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새로운 삶에서 성공하고 적응해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잃어버린 세월을 만회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매일 새롭게 발견하는 참신함과 기회의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곳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저에게는 평생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빼앗긴 시간을 보충하는 것처럼 항상 기분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기쁨과 목적, 그리고 자유를 찾았으니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처음으로 저는 정권이 저를 위해 선택한 거짓된 삶이 아닌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랜 어둠 끝에 빛을 찾았어요. 나만의 첨단 기술에 적응하는 것은 저에게 큰 적응이었어요. 북한에서는 현대적인 도구와 정보를 거의 접할 수 없었거든요. 북한에서 스파이로 훈련하는 동안 우리는 비밀 유지와 변장을 위한 구식 방법에 의존했습니다. 장신구나 기타 교묘한 무기에 독극물을 숨기는 등의 기술을 배웠습니다. 기묘하고 음산한 분위기였죠. 이러한 전술은 몇 년 전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암살된 충격적인 사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는 붐비는 공항에서 얼굴에 신경작용제를 묻힌 스파이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교활하고 은밀하며 추적이 어려운 북한에서 스파이들이 훈련받은 플레이북에서 바로 나온 것 같은 뻔뻔한 공격이었습니다. 제가 왔던 세상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국의 정교한 디지털 사회와는 100만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인터넷, 소셜미디어, 스마트폰, 최신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주민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에서 정보가 빠르고 개방적으로 퍼져나가며 검열이 심한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정보와 기술이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 방식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러한 혜택에는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위험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직 정보 요원으로서 저는 특히 김 정권에 의해 기술이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무기화되고 있는지 발견하는데 흥미와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곳의 전문가들은 북한 요원들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악용해 속임수를 써서 남한에 침투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망명 신청자들과 남한에 거주하는 다른 탈북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앱과 웹사이트에서 저와 같은 친근한 탈북자로 위장했습니다. 종종 그들은 신뢰를 얻기 위해 오랫동안 헤어진 친척이나 친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스파이들은 점차적으로 의심하지 않는 표적을 조종하여 실명, 가족 정보, 사진, 위치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합니다. 노출될 경우 탈북자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그런 다음 요원들은 모든 데이터를 취합하여 북한 당국에 보고하여 감시,
협박 또는 더 나쁜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국경 너머에서도 북한 정권이 이러한 첨단 수단을 통해 탈북자들을 통제하고 위협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첨단 스파이 기술은 제가 훈련받았던 구식 망토와 단검을 구식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첩보와 감시의 도구가 얼마나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동시에 저는 남한에서 그토록 기대했던 개방성과 정보 접근성의 단점을 깨닫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자유로운 인터넷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사이버 조사와 조작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기가 더 쉽습니다.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매우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교활한 공격자는 직접 만나지 않고도 그들의 활동과 네트워크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누리고 있던 기술 발전과 열린 소통이라는 양날의 검에 대해 많은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가치와 새롭게 등장하는 강력한 위협으로부터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이는 디지털 시대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이며 탈북민으로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독특한 개인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북한의 교묘한 사회공학의 위험성과 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알리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남쪽에서 찾은 연결과 정보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결코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김씨 정권의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기만과 침입에 맞서 싸워야겠다는 강한 의욕도 느낍니다. 북한에 고립된 아이에서 남한의 자유로운 여성이자 시민이 되기까지 저는 무엇보다도 개방성과 진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오랫동안 거부당했던 자유의 열쇠입니다. 이제 자유를 찾았으니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자유를 지키기 위해 평생 노력할 것입니다. 결국 이 나라에서 제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곳에 빛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험난한 길을 걸어오면서 찾은 목적입니다.